네, 그 NLP를 소개하면서 이제 마음을 또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NLP나 체면은 둘 다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LP도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라면은 체면도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 점토내란 이 마음의 왕국의 제왕인데 이 제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왕술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왕술이 쉽게 말하면 NLP가 제왕술이고 또 체면이 제왕술이다. 지난주에 제가 체면을 소개할 때도 이 체면은 이 마음의 왕국의 제왕이 되는 제왕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NLP 또한 이 마음의 왕국의 또 우리 제왕이 될 수 있는 제왕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P를 활용하건 체면을 활용하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과거의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우리 인간의 기능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반응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동물은 뭐냐면요. 동물은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건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은 동물은 없어. 예를 들어서 사냥개는 죽을 때까지 사냥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사냥 기술을 배웠어. 사냥 기술 외에 내가 집 지키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뭐 애완견 동물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종소리를 보면요. 우리 종소리에 침 흘리는 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잖아요.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만 들으면 죽을 때까지 침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종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침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밥 먹을 시간이구나 그러면 침이 나오겠죠. 수업 종소리다 하면은 침이 안 나올 거예요. 또 어떤 뭐 애가 장난치면서 친다 그러면은 그냥 웃어 넘기지 않겠냐 이 말이죠. 종소리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하는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는데 이 설정 기술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그 프로그램 설정 기술이 뭐냐 감히 이야기한다면 그게 NLP고 그게 체면일 수 없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게 체면과 반복, 습관, 반복, 끊임없는 반복 연습, 습관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체면이냐 아니면 끊임없는 반복할 것이냐. NLP와 체면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아주 강력하죠.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그냥 반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탔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안산 단원고의 애들이. 그럼 애들이 세월호를 계속 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뭐 100번, 수백 번. 그 세월호의 공포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세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계속 탄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다가 뭐 폭격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렸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폭격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폭격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그 다리 잘렸을 때 고통 또는 뭐 상처가 없어지겠네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외삼촌이라고 계셨어요. 그 어렸을 때 폭격하는 장면을 보시고 네. 그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가면 맨날 그 담요 있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래서 꿀 안에 외삼촌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 각인되어 있는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이 패턴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NLP, 체면 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 치료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왜 가능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이른바 이제 체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체면하고 트랜스 다음에 소개 구분을 해드리겠지만은 트랜스는 그냥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상태가 트랜스예요. 고도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태.
체면은 그게 뭐냐면은 편안하고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 암시를 주고 암시가 들어가는 상태가 체면이죠. 이 편안하고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눈을 뺄 수 없습니다. 팔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걸 체면에 걸린 거다 말이야. 근데 편안하게 집중되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암시를 주지 않으면 트랜스가 되고 암시를 주면 체면이 된다. 암시를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트랜스이고 또 체면이고 이제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트랜스에 먼저 들어가야 되죠. 이게 되시나요? 트랜스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체면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트랜스 상태에서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재설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성공 치료 자기개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두뇌나 마음의 왕국이 제왕인데 말이죠. 거의 그 어떤 80% 이상일까, 뭐 어쩌면 뭐 90% 이상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어릴 때 상처를 받았으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특히 이제 10대에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성폭행 희생자로 70대, 80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뭐 이혼을 했거나 뭐 할머니한테 키워졌어. 그럼 죽을 때까지 자존감이 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어떤 부모 하에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여기 참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자아 개념을 나오겠지만은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싼 의미 있는 타인들,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비판이나 비난주의 꾸지람을 강도 높게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아는 이제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 느끼고 소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프로그래밍 된 이 자아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전에 이 의미 있는 타인들이 강도 높게 칭찬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죠. 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가 평생 간다는 얘기죠. 실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하버드대 출신의 100명의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들 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를 들어왔고 어떻게 참 성공적으로 살았을까?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만 18세 이전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너는 진짜 크면은 성공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고 멋진 인생을 살 것이라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긍정이 기대를 했던 한 명 이상의 의미 있는 타인, 그러니까 멘토 또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 이제 반대로 또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 연구를 해봐. 암에 걸린 사람 100명을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사람들 왜 암에 걸렸을까?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만 18세 이전에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 부모가 뭐 이혼을 했거나 아버지가 술먹고 풍력을 했거나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불우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 40대 이후에 뭐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사업상의 큰 실패라든지 이렇게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직면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암에 걸리더라고요.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세상의 범죄자들, 연쇄 살인범들,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공포증, 뭐 불면증 이런 숱한 정신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만 18세 이전에 아주 불우한 이런 시절이 있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 기준이 7세가 아니라 18세예요? 만 18세죠. 만 18세까지가 자아가 설정되는 시점이죠. 자아 개념이 뭔지 알죠?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 설정되는 게 만 18세까지인데 대부분.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위대한 스승을 만났느냐? 자, 정말 최악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권위자를 만났느냐? 달라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내년에 잠정식에 이 자아가 설정돼 버리잖아요. 평생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NLP, 체면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황정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무수히 반복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반복하면 되는데, 반복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과거의 패턴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거죠.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겠어. 아침에 뭐 5시 되면 매일 5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100일 정도 5시 일어났어. 그럼 100일 이후부터는 그냥 뭐 5시 되면 그냥 잠행기 없이 눈이 뜨지겠죠? 자, 책을 읽는 습관. 매일 책을 한 30분 읽었어. 한 100일 이후부터는 그냥 책이 없으면 허전하겠죠. 운동하는 거,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감사를 일으쓰는 거, 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뭐, 앞에서 강의하는 거. 이 모든 패턴들은 이렇게 자주 반복하면 설정이 된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거는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는데 단 한 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지금 수없이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불안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발표 불안증 같은 경우에 단 한 번이지만은 너무 충격적인 실패를 했던 거예요. 한 100명, 1000명 앞에서 이제 긴장을 떨어가지고 막 망신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로 그게 뭐 발표냐, 이렇게. 그럼 그날 충격을 받겠죠. 이건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은 평생 잊혀지지 않겠죠. 그럼 이 사람 단 한 번이지만은 발표 불안증을 안고 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수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긴장을 풀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앞에 나올 때 큰 긴장은 아닌데 앞에 나올 때마다 좀 긴장되고 또 들어가죠. 두 번째도 또 긴장하면 또 들어가죠. 세 번째도 또 긴장하면 들어가죠. 계속 올 때마다 약간씩 긴장하면서 발표를 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또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발표 불안증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해서 설정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단 한 번에 설정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단 한두 번만에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NLP나 체면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NLP 체면은 수없이 반복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두 번 제대로 마음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이 설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정희 씨, 나는 매월 5천만 원을 번다. 난 매월 5천만 원을 번다. 이렇게 매일 한 100번씩 반복할 수도 있죠. 100일 동안. 근데 5천만 원을 벌고 있는 그 이미지 상상을 체면 상태에서 아주 리얼하게 상상을 한두 번 해버렸어요. 어떻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리얼하게 상상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5천만 원을 벌는 사람이다를 100번 반복하는 거다. 그 100일 동안. 내가 된다는 전제하에 아직 거기까지 모르니까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을 이제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잠재의식은 어떤 것을 지시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생생하게 리얼하게 상상하는 것. 그것도 트랜스 상태에서 자 이완되고 집중되는 이 트랜스 상태에서 생생하게 리얼하게 상상하는 것을 자 실제로 받아들여요. 실제. 그리고 생생하지는 않지만 자주 반복하는 생각이나 자주 반복하는 말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또 실제 명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줄이면서 한두 번만에 어떤 실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트랜스를 활용해야 되겠죠. 반복도 되는 건 되는 거죠? 되죠, 당연히.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NLP 체면과 같은 트랜스를 활용하면 이건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은 서울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 걸리죠? 한 30분 걸리겠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NLP나 체면을 활용해가지고 자 체면 상태에서 리얼하게 상상하고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주고 체면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했어.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30일 동안 가야 될 걸 1시간 만에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LP라는 오늘 이제 NLP를 이제 앞 시간에 좀 다룰 텐데 이 NLP라는 것은 21세기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파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모든 성공한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다루는데 달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보셨나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뭘 느끼느냐 이게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외부 세계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외부 세계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떤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말을 하느냐 이게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뭘 가지고 하느냐를 한번 잘 보자고요. 자 뭘 가지고 하느냐 잠깐만 이거 좀 올릴게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뭘 가지고 하느냐. 자, 우리의 어떤 상상의 도구는 그냥 VAKOC라고 합니다. VAKOC. 그러니까 V는 visual, 이건 시각, A는 청각, K는 신체 감각이죠. O는 후각이고, 자, G는 미각. 자, 이 오감을 가지고 상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오감을 사용하는데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겠죠. 이 오감을 사용하는 양이나 질이나 순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시각을.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후각이나 미각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오감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또 이제 똑같이 시각을 많이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칼라로 상상해, 칼라로.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상상해. 어떤 사람은 동영상으로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정지화면으로 상상해. 어떤 사람은 동영상 중에서 빠른 동영상, 어떤 사람은 느린 동영상. 이게 좀 다르겠죠. 이런 질이 다르겠죠, 질. 똑같이 시각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 질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순서라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순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지 관계없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세월호 하면 바로 그냥 어떤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물이 잠긴 모습이 눈에 보이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감을 상상하는 순서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뭐 시각, 청각, 신체 감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체 감각, 뭐 후각, 청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동시에 공감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느낌과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다면요. 춘향전이 칼라 영화도 있고 흑백 영화도 있고 무성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춘향전인데 이 춘향전을 뭐 칼라로 봤느냐 흑백으로 봤느냐 또는 무슨 영화로 봤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우리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어. 여자인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 쉽게 말하면 전혀 어떤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또 남자친구도 만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세월호에서 살아난 애들도 같을 겁니다. 똑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그 공포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또 만남의 대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이 오감을 어떤 방식으로 내부 표현을 했느냐, 오감을 어떤 방식으로 내부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뭘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즉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대인 공포증에 걸린다냐.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어떤 좋은 점을 몰입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NLP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연합을 하느냐, 자,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것은 미리 좀 배워보는 겁니다. 연합을 이제 뭐라고 하냐, 연합, 어소시에이션. 이제 이른바 감정을 몰입시키고 내 주인공인처럼, 그러니까 주관적인 몰입을 해서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느낌이 없는 그런 기억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있죠. 또 이제 반대로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 느낌이 드는 기억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 기억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합은 뭐냐면 과거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 느낌이 드는 게 연합이에요. 반대로 이제 이 분리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합이라는 것은 과거의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 분리는 뭐냐면 분리는 과거의 느낌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죠. 강 건너 불 구경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현장 속에서 보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죠? 끔찍한 느낌이 들면 이게 이제 연합이라고. 근데 이제 강 건너에서 불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죠? 이걸 비교라고. 그럼 잘 봐봐요. 좋은 경험은 연합을 하는 게 좋습니까?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연합이 좋겠죠? 나쁜 경험은 연합을 하는 게 좋아요?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분리가 좋겠죠? 그럼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불안증에 걸리고, 왜 외로워하고, 뭐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왜 그럴까? 자, 나쁜 경험을 연합을 하고 있다. 나쁜 경험을 연합하고 좋은 경험을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사람도 과거에 힘들고 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잘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연합을 잘하는 거죠. 적절할 때.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힘들었던 일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점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어차피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 근데 안 좋은 일을 연합을 해서 감정을 키워주고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없애버리면 내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반대로 좋은 일은 연합을 해서 키워주고 안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죠. 바로 이제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느냐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차이는 딴 거 아니에요. 연합 분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은 10번 중 9번을 실패했어. 9번을 다 실패했는데 단 한 번 성공했어요. 그럼 단 한 번 성공한 것을 지속적으로 몰입을 해서 그 성공의 느낌을 키운다 이거예요. 9번 실패한 것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대수롭지 않은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성취를 하죠. 반대로 있잖아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좌절감이나 실패감이나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좋았던 일을 다 분리를 시켜. 다 분리를 시키고 이른바 안 좋았던 거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한두 가지에 집착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계속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의 노예가 되고 불안증의 노예가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불면증 뭐 온갖 그 정신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합 분리의 원리를 이해를 하는 순간 마음의 키를 잡는 겁니다. 마음의 키. 예. NLP는 이 연합 분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오감의 활용법이다. 자, 오감의 활용법이죠. 오감의 활용법. 예. 우리가 NLP를 종교로 얘기한다면 오감교라고 볼 수 있어요. 오감교.
자 보세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종교 이름 있지 않습니까? NLP는 무슨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NLP는 우리 오감을 연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이 오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바로 오감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감에 익숙해져야 되고 오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요것만 되면 내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쉬워. 그럼 체면과 NLP는 어떻게 결합이 되면 좋냐? 체면은 트랜스를 만드는 게 체면이에요. 자,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하나 집중되게 만드는 이 상태가 체면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뭐 그 상태에서 우리가 NLP를 써야 됩니다. NLP. 즉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연상하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게 하고 신체 감각으로 느낌을 느끼게 만들고 후각 냄새를 맡게 만들고 미각 맛을 보게 만들고 이 오감을 쓰게 하는 거는 체면이에요, NLP예요? NLP. 한국말은 뭐예요? NLP를 따로 왜 한국말 내면 편하게?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뉴러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NLP의 그 체면의 트랜스 상태와 NLP 이 오감의 활용이 결합이 되면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LP와 체면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체면만 하는 사람, NLP만 하는 사람은 별로 믿고 신뢰할 필요가 없어. 그는 한쪽 다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NLP와 체면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NLP만 하는 사람, 체면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쪽짜리만 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오감 활용 첫 번째 이 오감 활용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더 있어. 두 번째는 해석.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적인 컨디션에 여러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만난 대상이라든지 요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죠.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느냐, 자 유리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사건, 경험, 상황, 대상은 자 모두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일단. 자 why?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1, 2, 3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저는 어릴 때 집안이 가난했어요. 집안이 가난했고 초6 때까지는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지리산 산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친구도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사람이 참 그리웠어요. 자, 이 어릴 때의 사건들은 비록 이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그 가난과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보석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주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이야기 귀담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담, 코치로서의 엄청난 그런 자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감사한 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죠. 또 있잖아요.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떨어져서 혼자 생활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혼자 밥 해먹고 막 학교를 다녔어요. 도시락 혼자 싸고 시골에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이제 소주 끓여 먹이고 막. 자 이렇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어릴 때에 그 혼자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자립심을 키우고 독립심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간 이후에는 남들은 다 부모 도움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전부 돈 벌어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오히려 대학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100만 원씩 용돈 보내면서 제가 대학을 다녔단 말이죠.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키운 건 어릴 때의 힘든 과정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뭐 두 분도 이제 인생을 너무 성공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은,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자, 부정은 긍정을 알게 하는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어요. 별이 빛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 맞습니까? 근데 하늘이 어두운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어두우면 별을 빛나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배경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돈이 없는 이 가난을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를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외롭고, 자, 사람도 이별을 하고 혼자 남겨져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별과 혼자 있는 이 외로움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또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더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긍정적인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부정적인 것 또한 긍정을 알게 해주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NLP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 상황, 대상을 감사한 일로 해석하게끔 도와줍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NLP 훈련하다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자, 비가 내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옷이 물에 튀기고 더럽혀지고 뭐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자, 비가 내려서 물론 뭐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가 내리니까 시골에 사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더 잘 될 수 있고, 자, 비가 내리니까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이 있는데 우산 파는 삼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저 사막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아시스가 생겨요. 오아시스가 생기니까 얼마나 그 가물었는데 물을 구해서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놨을 때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이 VKOG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자,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NLP는 이걸 과학적으로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생각하게 훈련을 시켜주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낙관적이고 모든 게 긍정적이고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NLP를 훈련해가지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면하고 NLP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뭐냐면, 체면이라는 그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트랜스 상태에서 NLP 이런 마음의 원리를 같이 훈련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획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술 같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뭐 우리 지난 스승의 날, 그제 스승의 날 했는데 거기는 뭐 10년 이상 된 분이 참 많이 오셨거든요.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줄고 교주처럼 이야기해.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오늘 코치 교수님. 저도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저는 NLP 체면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드릴 수 있죠. 제가 먼저 알게 된 이런 원리들을 같이 실천하게끔 만들어 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일어선 사람도 있고, 뭐 자, 이혼을 통해서 막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자,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자, 외적 커뮤니케이션. 외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외부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말의 내용은 단지 7%예요. 여기 말의 내용 단지 7%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 음성이 주는 게 38%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 신체 언어 있지 않습니까? 신체 언어, 호흡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요게 55%예요. 55%. 자, 많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에 관심이 많죠. 근데 실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 무슨 말을 어떤 목소리로 어떤 신체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93%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7%,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93%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뭐가 중요하죠? 비언어적이죠.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비언어적인 93%의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NLP를 훈련하면서 바로 이제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목소리를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신체 언어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뭐 여기 두 분 다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 일과견이 있겠지만은, 이제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걸 이제 NLP 통해서 훈련하게 되거든요. 우리 황정일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1단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진실, 신뢰? 진실, 신뢰. 이거우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조율이죠. 원을 줘야자. 어쨌든 다 맞는 말씀인데, 자, NLP에서 이제 1단계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 자, 이 진정성 있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2단계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 자, 관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심과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가치관이 뭔지,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질이 뭔지, 성격이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은 신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음성, 목소리는 어떤 톤인지, 빠르기는 어느 정도인지, 뭐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눈동자는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관찰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NLP에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을 이제 훈련시키고,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캘리브레이션. 눈동자 위로 올라가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눈동자 옆으로 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래로 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몸의 자세가 수그러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 자, 어깨를 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저 머리가 뒤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거지. 예? 호흡이 짧을 때 어떤 느낌이고, 가슴 전체 휴식 호흡을 할 때 어떤 느낌이고, 복식 호흡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 이런 것들 관찰해야 되거든요. 자, 목소리가 빠를 때 어떤 느낌이냐, 자, 정상적인 목소리는 어떤 느낌이고, 좀 천천히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그 차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호흡의 패턴에도 차이가 있고, 목소리 패턴에도 차이가 있고, 자세에도 차이가 있고, 눈동자 위치에도 다 생각과 느낌이 연결이 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시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청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신체 감각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죠, 우리 변화해야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사용해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미래가 밝고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시각이죠. 제가 듣기에도 일리 있게 들리네요. 청각이잖아요. 제 느낌도 그래요. 신체 감각. 이게 구분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는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죠. 감각까지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NLP는 아까 우리가 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오감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오감을 어떤 구조로 활용하느냐. 외적 커뮤니케이션, 우리 언어의 구조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을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관찰입니다. 관찰하면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맞추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맞춰줘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되고, 상대방의 가치관에 맞추고, 관심사에 맞추고, 흥미 분야에 맞추고, 상대방의 어떤 패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눈동자에 맞추고, 목소리 패턴에 맞춰주고, 움직임에 맞추고, 호흡 패턴에 맞추고. 자, 우리가 춤을 출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봐요. 뭐 저는 춤을 춘 적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춤을 춘다면은 브루스를 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방식대로 막 이끌어야 될 거야, 아니면은 먼저 상대방 패턴에 맞춰줘야 될까요?
맞춰줘야죠. 맞춰줘야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패턴에 맞춰가는. 네.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마음이 다친다. 2. 마음이 열린다. 교관들은 쫓아가게 되죠. 그 사람 예,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을 맞춰주면은 그 사람 마음이 다칠까요? 아니면 열릴까요? 열리지.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게요. 네. 뭐 춤도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향도 없고 꿈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정 이런 원리를 보시면 돼요. 자석이 있어, 자석. 철이 있어요. 자석이 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자기장은 이 정도인데 철이 자기장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석이 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야죠. 그렇죠. 먼저 다가가야지. 이게 1번 아닙니까? 먼저 다가가니까 철이 내 자기장 안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석이 이런 A라는 자, 목표 지점으로 간다면 철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겠죠? 그러면 뭐냐면 요게 맞추기란 이야기예요. 철이 가까이 다가가서 철이 내 자기장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리고 목표 지점을 데려가는 걸 뭐라고 하는 이끌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끌기. 그러면 철이 자기장 밖에 있는데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 과정. 요걸 이제 지금 레포라고 얘기해요. 레포. 자, 맞추기를 충분히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즉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레포 형성이 되는 거죠. 레포 형성. 레포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끌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끌기를 하면은 6번째 변화가 일어나. 변화. 쉽게 말하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이 6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자기장 밖에 있는 철에게 먼저 다가간다. 즉, 맞추기를 한다. 맞추기를 하니까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왔어요.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영향권. 레퍼는 그렇지 말하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지 내 말을 따를 수 있는 단계가 된 게 레퍼 형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황경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거는 뭐냐면 우리 바닷가 갈까 선택장애가 있는 애들은 이미 우리 황경규 선생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추기를 하거나 안 하건 관계없이 이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 가. 그럼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선택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근위적인 어떤 리드 밑에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직 내에 이미 레퍼링이 되어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처음에는 가슴이 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확실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려면 명함을 먼저 줘야지. 그렇죠. 명함 달라는 게 아니고 줘야지는 잠시 잊었습니다. 네. 예,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때 이끌면 따라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제비족이 사모님을 꼬실 때 어떻게 꼬시는지 한번 보자. 제비족이. 제비족이 이제 처음에는 사모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아, 저 사모님 돈이 좀 있네. 그럼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는 거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은 춤 실력이 어느 정도고 술은 어느 정도 마시고, 이게 사모님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그 파악이 돼야 된다 말 파악이 되면은 다가가서 이제 사모님한테 맞추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저도 술을 잘 못 마시고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왕초보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열려. 저 제비족 인간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 보니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이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을 빌려주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이걸 해서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계략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이걸 NLP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린다는 거죠. 아주 과학적으로. 이 1부부터 6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잘못 배워버리면은 제비족처럼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이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가르쳐 드린 다음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탁월한 마음 상태가 되고, 쉽게 말하면 셀프 리더십 갖춰진 다음에 제가 이제 타인을 이끄는 대인관계 리더십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NLP를 제대로 훈련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주인까지 될 수가 있다. 자, 멋있지 않습니까? 멋지죠? 그래서 NLP를 크게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의 사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이 언어라는 돌을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체면하고 결합되어 있는 어떤 효과가 올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체면은 기본적으로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런 거 이렇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효과가 나는 겁니다. 아주 마술 같은, 마력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멋지죠?